체지방량과 근육량 모두 부족한 진짜 마른 당뇨가 있는가 하면 배만 나온 올챙이형 비만도 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면 보통 뭐라고 하죠?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줄이고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떨까요? 식사량은 줄고 운동량은 늘어서 오히려 체중이 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 합성에 필요한 인슐린도 탄수화물 섭취 감소 때문에 줄어들어서 근육 합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운동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비만 당뇨라면 체지방 감소가 목적이니까 유산소 운동 비중을 늘려야 하고요. 마른 당뇨는 근육량을 늘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EBM센터 허준호 소장입니다. 오늘은 마른 당뇨와 비만 당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뇨 환자라고 하면 보통 뭔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BMI 기준으로 과체중이면서 당뇨를 앓는 분들도 많긴 하겠지만 정상 체중이나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만 당뇨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량이 많죠. 그래서 체중 감량만으로도 혈당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체중이 늘면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증가하는데 체지방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혈당도 안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을 빼는 것과 근육을 키우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근육을 키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체지방은 식단만 어느 정도 조절을 해도 빠지는 게 눈에 보이지만 근육은 식단만 조절한다고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유산소 운동이라도 해야 근육이 붙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인바디 결과를 봐왔는데요. 체지방량은 한 달 기준으로 많게는 2kg에서 3kg까지도 감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골격근량은 1kg, 0.5kg 늘리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평상시에 활동량이 많거나 많이 걸어야 겨우 증가하더라고요. 그만큼 근육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마른 당뇨 관리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른 당뇨도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지방량과 근육량 모두 부족한 진짜 마른 당뇨가 있는가 하면 배만 나온 올챙이형 비만도 있습니다. 후자는 체지방량이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 비만 당뇨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마른 당뇨는 전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른 당뇨는 체지방량이 많이 나가지는 않은데도 혈당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면 보통 뭐라고 하죠?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줄이고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떨까요? 식사량은 줄고 운동량은 늘어서 오히려 체중이 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 합성에 필요한 인슐린도 탄수화물 섭취 감소 때문에 줄어들어서 근육 합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운동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비만 당뇨라면 체지방 감소가 목적이니까 유산소 운동 비중을 늘려야 하고요. 마른 당뇨는 근육량을 늘려야 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포도당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돼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량이 많아질수록 기초 대사량도 높아져서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포도당을 더 빠르게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식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당뇨의 경우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과 근육 합성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 탄수화물이 적절하게 필요하다면 반대로 비만 당뇨의 경우에는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체지방량 감량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먹는 양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건 단순히 칼로리만 줄이거나 탄수화물만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소 등과 같이 식품의 구성은 유지를 하되 전체적인 식사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갑작스레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게 되면 우리 몸은 비상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체지방을 체내에 비축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살이 더 안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마른 당뇨의 원인이 서양인에 비해서 작은 췌장 크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요. 물론 췌장이 작아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일 뿐이지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모든 비만인이 당뇨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다만 췌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건 서양인과 동일한 식사를 했을 때 췌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속담 중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서양인과 동양인의 췌장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식문화도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식문화가 점차 서구화되어 가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 또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뱁새나 황새 중에서 뭐가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닌 것처럼 서양인과 동양인의 췌장 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일 뿐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애초에 왜 당뇨가 생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른 사람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섭취량 자체가 부족해서 마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섭취량은 많음에도 마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섭취량 자체가 많아서 비만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섭취량은 적음에도 비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마른 당뇨나 비만 당뇨는 결과적인 것이고, 왜 마른 당뇨가 되었는지 그리고 비만 당뇨가 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혈액 내에 과도한 포도당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혈액 내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물보다 설탕물이 끈적하듯이 고혈당 상태의 혈액은 끈적해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고 신경세포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고혈당으로 인해서 말초신경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점차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누적되면 감각이 무뎌지고요. 상처나 외부 자극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서 발에 궤양이 생기는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끈적해진 혈액이 혈관을 막아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소변으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인 거죠. 그럼 왜 혈액 내에 과도한 포도당이 남아있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췌장 기능의 저하.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입니다. 췌장 기능이 저하되면 인슐린 분비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혈당을 제대로 낮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그 효율이 현저히 떨어져서 결국 혈당이 높은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췌장 기능 저하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췌장 기능의 저하는 바로 식사의 규칙성이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원하는데요. 먹어야 할 때 제때 먹고, 먹지 말아야 할 때는 먹지 않고, 내 몸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적정량만큼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췌장이 서서히 지쳐가면서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더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매일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아이가 어떨 때는 잘 먹고, 어떨 때는 아예 안 먹고, 또 어떨 때는 조금만 먹다가 남기기도 하고, 또 가끔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엄마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언제 얼만큼의 인슐린을 분비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면 췌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혈액 내 포도당이 과다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췌장은 단순히 인슐린만 분비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각종 효소들이 나오는 우리 몸의 유일한 소화기관입니다. 그런데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소화 효소들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반적인 소화 능력이 저하되겠죠.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니까 장에서의 흡수율도 현저히 낮아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몸 전체가 충분한 영양소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을 보면 체중이 계속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제 두 번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대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혈액 내 포도당을 포함한 각종 영양소들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필요 이상의 포도당이 항상 혈액을 떠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향수 가게에 처음 들어가면
각종 향들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10분, 20분 있다 보면 점점 그 냄새에 무뎌져서 처음처럼 강하게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 시끄러운 콘서트장에 가면 처음에는 음악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소리에 익숙해지면서 시끄럽다고 느끼지 않게 되죠. 단맛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 단맛에 대한 역치가 점점 높아져서 예전에는 달다고 느꼈던 정도로는 단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달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인슐린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항상 정상 범위보다 높게 유지되다 보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 신호에 점점 둔감해지는 겁니다. 마치 계속 큰 소리를 듣다가 청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슐린의 효율성과 민감도도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는 예전만큼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악순환을 만들어내면서 당뇨병이라는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당뇨 관리에 있어서 마른 당뇨와 비만 당뇨로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당뇨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저하된 췌장 기능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은 음식물이 규칙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엄마와 아이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아이가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양을 꾸준히 먹어준다면 엄마 입장에서는 훨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겠죠. 우리 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패턴으로 영양소가 공급되면 그에 맞춰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양의 인슐린과 소화 효소들이 분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췌장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도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에서 잘 쓰이는 당을 섭취해서 전반적인 체내 대사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잘 쓰이는 당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흔히들 현미는 무조건 좋고 밀가루는 무조건 나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건 너무 단순한 접근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향성은 있지만 개개인의 유전적 특성, 즉 유전체 타입에 따라서 어떤 당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현미나 잡곡류를 섭취했을 때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에너지 대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또 다른 분들은 오히려 현미보다 밀가루 제품을 섭취했을 때 몸에서 더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개인차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과적인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내 몸이 어떤 종류의 당을 가장 잘 처리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사 패턴에서 혈당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으신 환자분이셨는데 평소에 현미밥을 주식으로 드시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미는 혈당 지수도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에는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런 생활을 유지하셨던 그분의 당화 혈색소 수치가 무려 9.6%였습니다. 정상 범위가 5.7%인 미만인 걸 고려하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죠.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혈당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분의 유전체 타입을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S타입이었기 때문에 주식으로 드시는 현미보다 보리가 훨씬 더 적합한 곡물이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분은 직장인이셨는데 회사 구내식당에서는 보리밥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메뉴는 딱 두 가지, 현미밥 아니면 흰밥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흰밥보다는 현미밥이 낫다고 판단하실 겁니다. 흰밥은 정제된 곡물이니까 혈당을 급격히 올릴 것 같고 현미는 그나마 덜 정제되어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분의 유전체 타입을 고려했을 때는 S타입인 이분에게는 현미보다 오히려 흰밥이 훨씬 더 나은 선택지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좀 의아해 하셨습니다. 흰밥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맞나요? 라고 몇 번이나 재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보리밥이 있다면 보리밥을 선택하시라고 했겠지만 선택지가 현미밥과 흰밥뿐이라 흰밥을 대체하시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 몇 개월 만에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9.6%에서 6.3%까지 떨어진 겁니다. 무려 3.3%나 개선된 거죠.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분의 인바디 결과를 살펴보면 근육량은 많고 체질 해방률은 높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마른 당뇨도 아니고 비만 당뇨도 아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던 거죠. 오히려 근육량을 더 늘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이미 근육 발달이 잘 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단순히 식단을 조절하고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만 가지고는 혈당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체지방량과 근육량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당뇨에 걸렸다는 건 체지방량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는 것 이외에 더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거죠. 바로 유전체 타입에 맞는 식사와 함께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췌장 기능을 끌어올리고 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겁니다. 식단과 운동을 통해 체지방량은 낮추고 근육량은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내가 평상시 먹고 있는 식품이 나에게 맞는 식품인지 잘 쓰이는 당을 섭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유전체 타입을 알고 나에게 맞는 식품, 잘 쓰이는 당을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EBM에서는 지난 40년 이상의 노하우를 토대로 개별 맞춤 상담을 통해서 내가 먹어야 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그리고 개선해야 할 식습관을 찾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